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에 보내드리는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갑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금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IT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장 나온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기업인데요. 금융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기업의 금융 공습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미래에셋 증권사죠. 상품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증자통의 대형화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 보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공룡들의 금융 플랫폼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기존의 금융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조임은 보낸 다음 날 김정은 발사체 도발을 했다. 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임은은 그 전날 그제 보냈고요. 동해로 2발 초대용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단거리 발사체 강한 유감, 강한 우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당은 지금 상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이었잖아요. 어제까지요. 상중 발사 이거 유감이다. 야당은 폐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요. 한국과 미국 긴밀히 협력에 대응하겠다.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7명 탄 환자 수송 헬기가요. 독도 인근에서 한밤에 추락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상황입니다. 소방대원 5명 그리고 민간인 2명이 탑승을 했었는데 지금 구조 작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GTX 광역 급행열차 그리고 지하 올림픽대로 어제 정부가 교통망, 장기적인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옆에 제목 좀 봐주실까요? 예산 깜깜한 교통 비전이다. 비전은 비전인데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도시 철도망 2배 확충한다.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30분 내 단축. 광역 거점간 이동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수도권 내 어떤 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30분 안에 도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업 일정 미공개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다지 자세하지 않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국 구속. 어제 밤 늦게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리고요. 조임은 다음 날 단거리 발사체, 방금 일면기사 봤던 내용이고요. 청장들이 타고 가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새롭게 공개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 도장 들고 부마씨.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구속 수감.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동생 끝내 구속. 조 전 장관 소환 임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앞서서는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는 발부가 됐습니다. 여기 뭐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은요. 영장 발부 전에 그러니까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동생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얼굴이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얼굴 보시면 전 이렇게 처리가 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목 보호대 차고 휠체어 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법원은 수감 생활 가능하다 판단했다. 그러니까 건강상은 뭐 구속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청구된 영장이 결국 발부됐는데요. 검찰은 강제 집행 면탈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몇 가지 혐의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경우와 달라진 경우죠. 이건 3주 전 첫 심사 그때 당시에는 디스크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 판사의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일부 인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혹시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 위주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도 답변했습니다. 혹시 뭐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네, 뭐 어제 전 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난번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재청구를 통해서 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무엇인가요, 그럼? 그 구속영장 2차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때 예. 혐의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 운동학원의 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같이 돈을 전달했던 공범들한테 해외로 좀 나가 있어라라고 하는 범인 도피 혐의하고 그리고 운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2006년에 저 채권을 네. 뭐 무변론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운동학원에서 하여간 대응을 하지 않아서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 채권을 부인에게 위장 이혼을 통해서 채권만 넘겨준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추가된 상황에서 그 위장 이혼이라고 의심받는 부분이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청구를 했는데 예. 첫 번째 기각됐던 것이 의회였었죠. 그때 좀 납득하기 어렵다. 돈을 예. 전달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최종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불구속이 됐느냐 납득하기 예.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이제 그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 영장 실질 심사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중간중간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휴정이 됐었기 예. 때문에. 하지만 또 구속영장 발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건강 문제는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는 뭐 건강도 고려한 걸로 보여요. 그 예. 사유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마 휠체어까지 타고 왔지만 그렇죠. 예, 검찰에서의 의견이라든가 뭐 봤을 때 구치소 예.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마 저 지병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척추 주변에 인대가 굳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구치소 생활을 못할 정도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차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는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는 내 건강 문제를 인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까지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들이 그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과연 검찰 수사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법원 허위 소송 추가 혐의 구속 필요 조국 턱밑까지 온 검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 막바지에 온 검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휴대폰 계좌 영장 또 기각. 그러자 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대폰 이거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는 거니까 법원 쪽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보수단체는 반발하면서 그 판사를 고발을 한다.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법 쪽에 민정수석은 요인과 통화, 전화는 관리에 따라 기각 가능하지만 주식투자 정황 계좌를 영장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도 압수 못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요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왜 휴대전화 영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발을 한다. 이 판사를.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요 부분 휴대폰과 계좌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 이수희 변호사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조국 예. 교수를 떠나서 지금 예. 정경심 교수 휴대폰하고 예. 그 계좌도 지금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국 교수라고 해야 되나? 조국 교수의 예. 그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휴대전화 같은 휴대전화인지 뭐 최근에 예.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예. 모르지만 여하튼 민정수석 때 쓰던 것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민정수석의 그 업무 범위가 워낙 넓고 그러니까 국정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것이 기각이 되는 예. 거는 납득이 갑니다. 그래도 예. 그런데 계좌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18년 1월에 예. 그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예. 뭐 시가보다도 한 2억 이상 예. 싸게 사는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예. 청와대 안에 있는 ATM 기계에서 예. 5천만 원을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체를 해줬다고. 그런 보도가 지금 며칠째 보도가 나오고 나왔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영장 청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예. 확인할 길이 없는데 예.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도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 계좌가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그런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이제 뇌물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예. 휴대전화나 뭐 계좌가 기각이 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이 정말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보수단체는 이 기각을 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사법화되는 거죠. 예. 정치도 다툼 끝에 예. 자기들끼리의 대화 타협이 안 되면 예. 법원으로 가자. 아니면 고발, 고소. 그제 타다 예. 공유 이동 업체 예.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도 예.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예. 택시 조합이 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작에 검찰에, 진작에 고발해 놓은 게 또 다시 검찰에서 2월에 고발한 게 또 기소를 해버렸어요. 최근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도 나온 거다. 판사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또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 온 나라의 사법화인데 예. 싸움을 하다가 다툼을 하다가 안 되면 검찰에 가서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분들이 예.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뻑하면 이렇게 예. 고소고발 그리고 다시 또 예. 법원에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은 판사란 말이죠. 예. 법원을 흔드는 이런 예. 것들은 전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 자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진영 논리 이런 걸 따지더라도 뭐 영장 기각이든 영장 발부든 일단 이건 사법부의 판단으로 일단 존중을 해야 될 것 판단에 같은데요. 그냥 맡겨야지. 예. 그 자체를 입맛에 맞으면 잘했다고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예. 이런 건 정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휴대폰과 계좌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 기각이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지적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법부를 또 고발을 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거든요. 최영호 의원. 네.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생겨버려서 그런 거죠. 자, 촛불 탄핵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기 2대를 바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녹음 파일 286개가 나오면서 예. 그래서 진전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안종범 수석도 뭐 전화기 됐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한 얘기가 뭐냐면 녹음 파일 10초만 틀어줘도 예.
촛불이 횃불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느냐. 그런 그럼 굉장히 그때는 맞고 지금 왜 틀리냐를 지금 이 사법부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 단체에서 왜 일관성이 없이 하느냐 이런 왜 과거에 부분들.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왜 다른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거죠. 중요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계좌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고 그 정도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뭐 휴대폰에 뭐 내용이 예. 그렇다 그래서 관행이라 그러면 그것도 예. 봐주지만 계좌 이거는 그냥 바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그 투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이거는 국정하고 또 틀린 문제니까요. 예, 김구라 제 교수님. 기억이 맞다면 예. 우병우 전 수석도 사실은 몇 번의 기각이 이루어지고 예. 핸드폰도 압수가 안 됐었던 사실 기억이 우병우 있어요. 전 수석 조사도 그렇죠. 굉장히 우여곡절이 그렇죠. 있었죠.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국정에 예. 참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각을 예. 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우성 비서관이 이런 측면은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 즉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혐의에 이제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측근들을 조사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예.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사도 두 가지 관점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움직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그 기간 중에요. 어제까지였는데. 그래서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두 가지 모습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문에 조임은 보낸 다음 날 북한 발사체 도발. 김정은의 강원 전술이다. 그러니까 발사체 발사는 강이고 조임은 온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해상으로 29일 만에 두 발을 발사. 연말 시한 앞두고 한미 압박. 그렇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연말까지 뭘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 시한을 앞두고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청와대 NSC 열어서 긴급 대응 논의했습니다. 전날엔 윤건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늦게 알려졌어요. 어제 오후에 받은 건 그 전날인데.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조의문은 30, 그리고 발사체 도발은 31일. 하루 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 정상 근무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을 정리했고요.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보시죠. 그러면은 무슨 의도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무슨 의도인가? 일각에서 뭐 강원 전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엔 성의를 보였고 미국에는 새벽을 겨냥해 도발한 김정은.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입니다. 통상 이런 발사체 발사,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후에 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데 미국 새벽 시간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추정 두 발 발사, 미국의 비핵화 협상 해법 압박하는 거다. 그리고 남엔 대화 의사 없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깁니다. 조의문은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보이지만 대화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네. 김근학 교수님. 네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조이문과 발사체 두 발 발사 그리고 하루 간격.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 좀 해주십시오. 강 여사님의 별세에 대한 조의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했다. 그것도 이제 마지못해. 바로 한 것도 아니고 좀 늦었다는. 늦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차원은 인간적 도리를 안 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비난의 어떤 빌미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사일, 이제 방사정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두 기를 발사한 것이 사실은 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의를 표시하면 아 이게 다시 유화적으로 가는 거냐라는 예. 메시지로 해석될 것 같으니까 그 바로 몇 시간 직후에 미사일을 이제 뭐 또 미사일 발사체를 남한 발사한 거. 언론들이 그렇죠. 조의문 보낸 걸 가지고 이거 대화 의지 있다, 뭐 금강산 잘해보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럼? 메시지의 오류를 이제 걷어내는 차원에서 특히나 예. 이 메시지는 결국에 미국을 지향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예. 연말까지로 한정을 지어놨는데 예. 이 아무런 지금 답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지금 정신 없죠. 뭐 선거 때문에 바쁘고 예. 여기서 뭔가 원하는 것이 안 예. 건드려지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갈 공산이 없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사실은 북한 당국자들이 연일 무슨 담화문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뭘 내놓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 즉 그 부분에서 또 한국에게도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가 예. 나가서 좀 미국을 압박해서 테이블로 좀 끌어들여라. 뭐 이런 중복의 효과를 노리고서 예. 이 상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상중은 피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비난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어제 그거를 발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최영 고문님 하신 아니, 말씀 근데요. 있어요. 과거에 이런 예. 뭐 모양새를 갖춘 한 적도 더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간 중에 제 2차 핵실험을 한대요. 그렇네요. 색실험이 있었어요. 예, 악수하고 뒤통수 치는 아주 진짜 그때도 사실은 뭐 조의문 보내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다 손짓이가 했으면서도 있었어요. 핵실험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 계획돼 있던 것 같아요. 그 발사체 연료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발사체 있어서 요 발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예, 일정이었다. 그래서 이건 남쪽의 뭐 이런 뭐 메시지보다는 저는 100% 저기 미국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예. 이러한 그 상중 기간이 이제 겹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과거 그 예를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예를 보면은 예. 사실 뭐 이런 게 예. 예를 갖추고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뭐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의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은요. 조의문이 30일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어제 오후에서나 청와대에서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도 어제 아침 방송에요. 오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왜 북한에서 뭐 아무것도 표시가 없느냐? 왜 조의문도 안 보내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는 보낸 상태였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가 뜻하지 않게 오보를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김정은 조의문 전달 반나절 동안 몰랐던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과 관련돼서 전담하는 부처인데 이런 조의문 통일부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몰랐답니다. 왔는지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할 때까지 깜깜. 통일부는요. 뒤늦게 조의문 전달 후 상황 공유. 이거는 언론이 상황 공유하는 거잖아요. 전달 후는. 전달 전에 뭘 알고 조치를 취하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 중대 군명마다 핵심 역할. 청와대, 그러니까 윤건영 실장을 말한 거죠. 문의 복심, 뭐 윤의 존재감 재각인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뭐 이런 해석은. 이러니까 통일부 패심, 이른바. 그러니까 통일부를 뭐가, 북한 문제를 통일부가 이렇게 좀 잘 모르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맨날 이렇게 뒤늦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청와대 판단이 참 잘못됐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상원 앵커가 얘기했듯이 예. 북한이 과연 어떤 식으로 조의 전달을, 조의 표시를 할까 예. 모두의 관심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직전에 이호 여사가 서거하셨을 때 예. 비슷하게 판문점으로 그때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김여정이 직접 조화를 들고 와서 예. 우리 측에 이를테면 청와대를 대표해서는 윤건영 실장 그리고 박지원 의원 예. 등등이 가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 아주 제대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만약에 조의를 표한다면 조문단이 올지 아니면 조화를 판문점을 통해서 보낼지 예.
아니면 조의문을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뭐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언론에 남북 간의 하트라인이 있기 계속 때문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전방들이. 중요한 건 윤건영 실장을 판문점에 보내서 받았다는 거는 청와대가 예. 그 즉각 발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 시스템이 조금 작동이 안 된 거 아닌가? 장례 자체를 좀 조용히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점이 맥락인가요?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예. 저기까지도 아마 확대 해석을 하다가 생긴 그래서 어제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뒤에야 뒤에 공개를 발표를 했다. 하겠다는 아마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예. 즉각 북한이 저렇게 발사체로 도발을 하고 나오니 예. 아마 저걸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지금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예. 통일부 장관이 30일 저녁에 국회 예. 외통위에서 의원들로부터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관련 질문을 때조차도 받았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 작동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건 청와대의 명백한 판단 오류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입니다. 각 이런 이 정치부 기자들이요. 갑자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임을 보냈다는 소식을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근데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다.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실제는 하루지만 이제 취재진들이 느끼는 거는 몇 시간 사이에 동시로 그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어제 좀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저는 예. 이 조이문과 발사체 발사 그리고 예. 이 직전에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한 예. 우리 측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저런 거절한 거.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 내지는 패싱, 그러니까 통미봉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과 직접 연말까지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 핵 문제는 남쪽을 경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 내지는 패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이번에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과 관련돼서 또 약간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조문온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죠. 홍문종 대표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원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졌는데 처음으로 입장 표명이다. 그리고 홍문종 대표가 잘 좀 봐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서 홍문종 대표는 뭐 사면복권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뭐 그런 미소가 여러 가지 의미 아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 좀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공화당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홍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 보내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러자 또 홍 공동대표는 여기서 또 말을 멈춘 게 아니라 더 얘기합니다.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소로 답했다. 이 기사 중에는 여마시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여마시중 말 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달한 뜻인데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하고 그냥 미소로서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황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드렸어요.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지금 사면 이야기라든가 이런 뭐 다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제 이 모습이 좀 알려졌고요. 반응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 뭐 여기 제목은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발인 때 이제 모습이죠. 어머니 못 가시던 고향에 이젠 다시 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고요. 여기 뭐 장례미사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전달할 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문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금 보셨죠? 영상도 보시고 앞선 기사도 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평,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죠. 30일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조문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소위부다. 뭐 사면을 직접 얘기한 거지만 뭐 잘 봐달라. 이런 취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부답으로 응대했다. 여권 지지자들은 비난을 했고 야당에서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문상 가서 진상만 부리고 온 꼴이다. 제발 상식선에서 살자. 바른미래당 논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 가서 문상을 해야지 어떻게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오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학 교수님, 예.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중에 있는 대통령이 예. 제가 병원에 보내드리고 책상까지 놔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말은? 그럼? 창작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없는 거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달인의 있을까요? 저 장면이거든요. 이 예. 주차장으로 가는 이 차가 다니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것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이제 예. 만나주는 그런 예. 거였는데 그거를 매우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용한 것이다. 저는 이런 어떤 상중에 가서 예.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어떤 명복을 예. 비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의 정치의 일부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참담한 느낌이에요. 이런 일은 예. 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치의 격을 예. 이런 상중에까지도 예. 가서 낮추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나. 국민들은 참담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홍문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과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실내 안에서 조문하는 과정에 나온지 모르겠어도 아무튼 그 얘기가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뭐 김은학 교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밝혔으니까 뭐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상중에 가서 꼭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수희 변호사. 그런데요. 이 홍문종 대표가 질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뭐 책상도 놔드리고 병원도 가드리고. 근데 이거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황교안 대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제대로 고난대행했을 때 뭐 보살피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약간 좀 연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총선 때 예. 보수 쪽 정당들이 예. 사분오열로 그대로 그 출마가 될 거냐, 예. 통합이 될 거냐는 거에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어떤 지금 약간 나온 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 거다, 지금. 예. 저는 뭐 그런 것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저 강조를 했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최근에 또 그런 예. 보도가 있었죠. 박 전 대통령께서 예. 공화당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새로운 뭐 사람들도 영입이 안 되고 현역 의원도 너무 적고 예. 뭐 그런 보도가 됐을 때 사실이다 아니다 뭐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예. 그런 데서 이제 홍문종 대표가 좀 그런 걸 겨냥한 그런 좀 뭐 조문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네. 발표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문상을 가서 왜 진상을 부리냐는 얘기. 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흔이 넘은 노모의 그 상일 예. 때 조문을 가서 상주의 조의도 표하지만 예. 근황을 얘기하기도 하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당대표로 가서 정당의 네. 대표로 가서 굳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 오고 갔을 수는 있겠죠. 홍문종 대표가 워낙 좀 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말을 많이 예. 하시는 분이라서 했더라도 그걸 굳이 저렇게 발표까지 보도자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알고만 있었으면 예, 어떻을까? 그냥 인터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근데 뭐 자료, 보도자료 내고 내고 인터뷰까지 한 걸 그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뜻 아닐까요? 예, 그래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의 좀
정말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저 모습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어떤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과 윤경호 의원님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보셨어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보도자료를 보면은 예. 책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바로 그거는 함기한 대표를 겨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총선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 예.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예. 뭐 이 여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몇 가지 실수들을 하니까 예. 또 9%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건가가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양당 여당과 야당의 예. 지금 이제 어떤 뭐 전술적인 그런 격전지가 될 부분이 생겨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김관학 교수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몸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 있었고 예. 또 상대를 향해서 눈을 마주쳤지만 마음과 본인의 뜻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 그다음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한 행보였다. 저건 그야말로 한국 정치에 정말 격을 떨어뜨렸다는 표현을 하신 건 100% 공감합니다. 저런 행동이 예. 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유치한지. 실제 득표가 되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특히 다른 야당 대표들은 전날 모두 가서 묵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갈 생각이 없었다가 뒤늦게 내려가겠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어제 아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나중에 정리된 기사를 보면 예. 이미 그 시간은 홍 대표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예. 발인식이 시작되는 즈음이라 문 대통령이 이를테면 이 영정이 차려져 있는 곳에서는 조문을 봐줄 수가 없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주차장에서 예. 잠시 만나는 상황이 예. 아마 찍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 뭐 거듭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매실째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입니다. 뭔가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어제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맥박 있던 학생이 탈 구조 헬기, 청장들이 타고 가버렸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헬기 탈 기회가 3번 있었는데 놓치고 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맥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기 타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게. 헬기 탈 기회 3번 놓치고 배로 이송해서 5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고 도착 5분 뒤에 숨졌습니다. 투입했다던 항공기 다수는 안 떴고요. 구조, 수색 지휘 엉망으로 드러났다.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세월호 구조 헬기 맥박 살아있던 학생 대신 해경 간부가 타고 갔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 중간 발표 내용인데요. 응급 익수자 헬기 탑승 기회 놓쳤고요. 원격 의료 결과 불규칙한 맥박 살아있었다. 들것에 실려 헬기장까지 갔다가 함정으로 귀환, 배로 간 겁니다. 갔으면 탔어야죠. 20분 거리 병원, 헬기로 가면 20분 정도면 간답니다. 그런데 4시간여 만에 배로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학생을 보호하고 있던 의료진이 있을 거예요. 그 의료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유가족은요, 이거를 몇 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제 발표 내용으로. 유가족, 첫 발견 때 살아있었다니. 특조위, 조사 후 혐의 발견된 수사 요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제 발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의사도 헬기로 이송해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이 학생을 싣기 위해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119 헬기조차도 그 학생을 싣지 못하고 회항하는 바로 헬기가 내려왔는데 4분 만에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냥 해경 또 헬기가 또 착함을 합니다. 배에 내리는데 그 배에서 김석균 해경청장이 또 타고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사망이 의학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이 필요한 환자인데 3차례에 걸쳐서 헬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친 거죠. 들으셨죠? 헬기로 옮겨야지 왜 배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로 갔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뭐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발표 내용대로라면 이거는요 심각합니다 지금. 평화고문님. 저는 국가가 최선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거기에 현장 매뉴얼이 있을 거고 예. 그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범죄 행위에 조사를 해서 예. 적절한 그리고 아주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예. 당사자들의 좀 어떤 해명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어제도 그거 보면 다시 울분이 터지는데 유족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 비디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 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여기다 태우지 말고 배로 가라고 했던 거죠. 지금 그 학생을 돌보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헬기가 아니고 왜 배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급박함을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지시했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은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이 죽을지 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형태로든 헬기를 타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국에는 또 그 헬기를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이 공직자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교 의원님. 저 청장들이 자신의 임무가 뭔지를 과연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었을까? 이를테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구조를 하는 게 나의 임무인지 그걸 우선 하나 묻고 싶고요. 예.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당시는 우리 사회가 그 이후에 드러났잖아요. 위기와 예. 재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충돌이 생겼고 누차 저는 강조합니다만 예. 당시 세월호 때 왜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왜 우리가 양성을 하는지 군이든 경찰이든 또는 소방대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게 당시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병력이면 예. 해군이든 공군이든 육군이든 해경이든 뭐 경찰이든 할 거 없이 예. 제복을 입은 공무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구조대라면 바로 투입이 됐어야죠. 왜 그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투입이 됩니까? 아니면 총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합니까? 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경찰이 할 몫이기 때문에 군은 투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은 그럼 작동이 되고 있느냐? 지금 독도에 빠졌다는 저 소방 헬기도 지금도 지금 구조 작업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저 소방 헬기도 과연 그러면 해경만의 몫이겠느냐?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저 독도까지 날아가야만 예.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지느냐? 인근에 있는 우리 병력이 누가 되든 간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확인만 되면 예. 영역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는 게 그게 바로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본 목적이다.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난 가고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야만 가고 예. 이건 후진 사회죠. 저런 세월호 때 아픔을 우리가 겪고 나서 지금도 과연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국호 의원께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저는 확신하지 생각이신 못하겠어요. 것 같은데요.
영역을 분명히 따질 거고 이건 군의 몫이 예. 아니다. 이건 경찰의 몫이다. 이건 소방대의 몫이다라고 아마 따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기사로 좀 짧게나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있네요. 지금 이 며칠째 논란입니다. 지금요. 황교안 대표, 박찬주 예비역 대장 정말 귀한 분이다. 영입 논란 이어지는 한국당이다. 영입 대상으로 이제 언론에 미리 하루 전에 소개가 됐고 그런데 막상 이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영입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가 됐다, 보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황 대표 보류 다음 날 추후 영입 시사했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그리고 뭐 이 조국 정국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등 이어서 또 잡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답니다. 오른쪽 렌즈만 끼고 가다 사고 난 거다. 그렇죠. 다 껴야죠. 왜 한쪽만 끼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격이다라고 또 비유가 됐고요. 이주 여성 대변했던 이자스민 탈당. 약자 소수자 배려 미흡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조국 사퇴 후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루몽술, 황세모 리더십. 조선일보 황세모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아요. 측근도 주로 보면 5060 세대 영남 그리고 공무원 출신 일색이다. 5060 영남 출신 공무원 출신. 황교안 대표 옆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조원그룹이 뭐 공무원 출신 아니면 검찰 뭐 직속 후배 라인 뭐 이렇답니다. 당내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황 대표 상명하복에 익숙하고 쓴소리를 어려워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지적이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황교안 대표의 조언그룹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구가 뭐 친박그룹, 검사그룹, 뭐 동문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은 출신을 볼까요? 딱 지역이 생겼네. 여기 보면 울산, 대구, 부산, 대구, 통영, 고성 뭐 그쪽입니다. 다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가족의 할아버지 김대한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대표로 환영하러 왔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년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또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변화를 믿어주시고 더 큰 신뢰와 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미래로 미래로 미래로. 오늘 그럼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경제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안보 부분에 관한 인재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영입 인재 발표, 발표 전부터 소식이 나오고 해서 결국 이제 일단 박찬주 예비역 대령은 이제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뭐 보류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어제부터 나오는 지적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조금 이게 뭔가 타격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급속하게 자유한국당이 오만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전국에서 상대적인 수혜를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만해졌구나. 그때 당 조국 정부에서는 여당이 오만하다 이런 지적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순식간에 오만해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들 제일 첫 번째 이제 영입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반여권 인사들로만 추렸어요. 논란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민인데 국민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이 반정부적인 반여권적인 인사들로 지금 이제 모아놨다. 그것부터가 저는 좀 못마땅하고요.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 분들을 모실 때 상당히 뭐 우리가 명확하게 그 자료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회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홀로 이것을 좀 더 다 이렇게 구성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회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안 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리더십이라면 결국에는 어떤 포용적이고 이런 리더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다가 계속해서 포용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황 대표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뭐 이런 지적 그리고 당내 상황은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생각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월 초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죠.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가 원내 전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12월 초가 임기가 다 하는데 나경원 대표는 이전에 그 관례로 봤을 때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대로 임기 연장을 해야 된다는 취지고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몇몇 그 의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해야 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랑 누구랑 가깝다 뭐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의 임기 연장을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당내에서도 되고 있습니까? 봅니다.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 걸린 의원들에 대해서 가산점 주겠다 했을 때 뭐 공천 룰과 관련된 그 얘기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황 대표가 견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2월 초 원내대표 임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두 사람의 그 관계나 지도부가 좀 지도부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그런데 12월 초에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여권이나 또 다른 야3당들의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그대로 가야 된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다가 의원들 사이에 그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 원내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처지이긴 한데요. 우선은 그거보다는 그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공안부 검사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어제의 그 영입 그 인사들의 면면이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잘 못하고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그 급격한 경제정책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비판해온 인사들을 영입하는 거는 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그 강경보수 색채가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그 한계가 이번 어제 영입에도 나왔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갸우뚱, 불안감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12월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새 원내대표를 뽑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또 맞물려서 가게 되는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법안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보시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합니다. 여당 의원들 열흘새 법안 발의 440개. 열흘 사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여당 국회의원이 120명이 좀 넘잖아요.
그거 엄청납니다. 도장 들고 다니며 품앗이. 그러니까 본인이 법안 발의하니까 그게 일정 숫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동의하시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품앗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앞두고 졸속 법안 쏟아지고 있다. 내용만 살짝 바꾼 법안이 대부분. 공천받기 위해 실적 채우기 급급하다. 지금 공천심사 관련된 뭐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 법안 낸 게. 그러니까 막판에 막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법안을요. 공천평가 기준인 토론에도 본물. 정량적 평가 실효성이나 지적이 나온다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 한 의원은요. 10월 30일 하루에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튼 뭐 많이 한다요. 대표적으로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자, 여당 의원들 공천심사 앞다고 하루 단위로 좀 따져봤어요. 하루 단위 181건 법안 쏟아내기. 엄청납니다. 아까 뭐 400건 넘는데 그건 기간이 좀 넓게 잡은 거고요. 한 열흘로. 하루로 보니까 몰아치기를 한 겁니다. 의원평가 발의 건수 포함된 탓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 발의는 당의 현역 의원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다. 4일 시작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최종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대표 발의 법안 수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어제까지였군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많은 법안이 쏟아졌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많은 법안 쏟아냈습니다. 이거 다 법이 됩니까, 이게? 주영환 고문님. 발의만 하면 입법 실적으로 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 자기의 소위 말하는 공천에서의 이게요, 공천 시험 실적거의 7%예요. 다른 거 비슷하거든요. 비중이 크네요. 오, 크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토론회 숫자가 있습니다. 토론회 주최한 거. 네. 10월 달에 그 국회 그 세미나 1, 2관 뭐 빌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힘듭니다. 방 잡기가 어려웠겠네요. 방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라는데 사실 이제 여기 뭐 법을 굉장히 최소로 하기 위해서 뭐 최소 개정을 지향하시던 의원님들도 진짜 도장 들고 품앗이하러 다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당 다 지금 이 공천 때문에 참 골머리가 아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천이 무슨 개량화되고 그런 이 어떤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의 이 입김을 뺀다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량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사실 양 당은 비전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체제로 가야죠. 그것이 실종된 상태에서 지금 뭐 이러한 뭐 숫자화되는 부분들만 하니까 이거 대학 입시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시수시하고. 그래서 참 암담합니다. 대학 입시 수능은요 엄격하게 출제됩니다. 그래도요. 그것도 지금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법안을 쏟아니 당연히 졸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 영어로 국회의원을 표현할 때 로우메이커라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게 본업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부 발의조차도 사실은 국회를 경유합니다. 그런데 이 본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추한 모습이 드러난 꼴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정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이 평균적으로 계류되고 평균적으로 심의가 되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 있고 과거에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도 안 하니까 법안 발의할 때마다 한 건에 5만 원,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었어요. 수당을 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수당이었죠. 이게 언제부터 정확히 사라졌는지 스스로가 창피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그거는 아마 없앴을 거고요. 또 하나 비례대표로 관료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들어간 어느 의원은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바꿔서 지역구로 출마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진 기록이 있습니다. 의원 재임 시절 중에 단 한 건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이 법안 발의 그리고 심의, 통과. 지금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본업이 뭔지를 안다면 이런 추한 모습은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막판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또한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린 단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여당의 모습이라고 이제 법안 이렇게 막 무더기로 발의가 됐다는 소개했는데 이렇게 비판하면 뭐합니까? 이거 어차피 다 점수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이라면. 그렇죠. 더 답답합니다. 자, 다음엔 경제 관련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발표를 했습니다. 김포에서 하남까지 GTX 광역 급행열차 D, GTX D 신설 추진. 그러니까 D가 있으니까 A, B, C가 있는 겁니다. D를 신설 추진. 수도권 어디서든 강남에 30분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철도망 2배 늘려 이동 시간과 비용을 30% 감축하겠다는 장기 계획 발표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뭐 강변북로 올림픽도로는 대도심 지하도로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아래는 차, 위에는 대중교통. 외곽순환 판교태교원 복층화하고 뭐 3호선 운정, 9호선 미사 연장, 뭐 김포 검단 일대 수혜 예상됐다. 그래서 지도가 그렸습니다. 지금 GTX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이죠. 자, 일단 좋습니다. 이런 계획. 그런데요,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또 지방소외,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기나. 물론 다른 지역, 광역권 계획이 있습니다만 어제 내용은 주로 수도권 쪽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조 재원,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겁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만 수혜받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발, 그리고 재정 낭비 초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발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B, 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신안선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이에 더해 광역철도의 급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도시간 주요 거점 사이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머지않아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일 없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보내며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발표 내에서 언론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경기 위축에 두 손 들었다. 결국 SOC 유혹에 눈 돌리는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SOC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또 대규모 SOC 아니냐라는 거죠. 인위적 경기 부양 않겠다더니 건설 투자 부진의 성장률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상 토목 사업으로 정책을 변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두 가지입니다. 또 SOC냐,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예. 다중에게 혜택이 가는 교통대책 같은 거는 예. 중장기 계획이지만 예. 다양하게 있는 게 좋죠. 문제는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예. 당장 들어간 사업에는 13조에서 많게는 16조 정도 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는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예. 되는데 무조건 세금으로만 그럼 때려 부을 거냐. 이런 문제에서 비판적이고, 또 하나 예. 왜 꼭 총선을 앞두면 이런 걸 내놓느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그러네요. 않느냐. 총선 앞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수도권만 이렇게 집중하느냐.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죠. 예. SOC 문제인데 SOC는 지금처럼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건설 투자라는 게 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예.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약간지 좀 명암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최영호 고문님. 네, 이거 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 재원을 하면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지금 시중에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기꺼이 내려놓으니까 올라가는 모습, 실질 금리가. 이게 뭐냐면 지금 정책이 전체에 큰 그림 없이 간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잘 조화롭게 가는 그런 2020년 예산과 산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제 발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첫 수확입니다. 지중해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인 올리브. 머지않아서 국내산 올리브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첫 올리브 열매가 제주에서 수확됐는데요.
제주와 남해에서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기후변화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소방 작업입니다.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빨간색 물질의 정체, 과연 뭘까요? 바로 소방 작업에 쓰이는 방화제입니다. 중복 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 방화제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키나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상징 슈리성입니다. 약 600년 전 지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했는데요.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이 슈리성에 큰 화재가 발생해 핵심 건축물인 정전을 비롯해 주요 목조 건물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오늘 유난히 화재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11월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우리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불조심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첫 수확입니다. 지중해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인 올리브. 머지않아서 국내산 올리브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첫 올리브 열매가 제주에서 수확됐는데요. 제주와 남해에서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기후변화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소방 작업입니다.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빨간색 물질의 정체, 과연 뭘까요? 바로 소방 작업에 쓰이는 방화제입니다. 중복 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 방화제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오키나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상징 슈리성입니다. 약 600년 전 지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했는데요.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이 슈리성에 큰 화재가 발생해 핵심 건축물인 정전을 비롯해 주요 목조 건물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오늘 유난히 화재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11월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우리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